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이고 속 깊고 친구 같은 딸과 함께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삶에서 큰 도전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멈춰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좌절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이런 경험을 겪어봤는데 너무 막막했고 인생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 딛고 일어서서 여러분께 제 경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흔히들 인생은 쓰고 달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도 그 말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달콤한 디저트를 좋아했던 제가 어떻게 인생의 쓴맛을 견뎌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 모녀가 겪었던 다사다난했던 지난날을 들려드릴게요. 앞서 말했듯이 어릴 때부터 저는 달달한 디저트를 엄청 좋아했어요. 요즘 말론 디저트라지만 그땐 후식이니 간식이니 하던 시절이었죠. 달고나 별사탕, 크림빵, 케이크까지 뭐든지 좋았고 말 그대로 달달구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치아 썩는다고 살찐다고 못 먹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부모님이 제발 좀 그만 먹으라고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그럴수록 저는 더 먹고 싶어지곤 했습니다. 저도 참 웃긴 애였던 게 이상하게도 금지될수록 더 강렬해지는 욕망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고학년쯤부터는 저 혼자서라도 만들어 먹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머리를 굴려서 주말마다 주방에 몰래 들어가 계란을 풀고 밀가루를 섞어 간단한 빵 같은 걸 만들어 보곤 했는데 첫 시도는 진짜 참혹했어요. 빵이 딱딱해서 돌겄다고 동생이 놀려댔을 때는 저도 참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엄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한숨을 푹 쉬시면서 저를 야단치셨고요. 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달한 걸 좋아하니? 나중에 치과 가서 울지나 마. 건강에 좋지도 않은 걸 왜 그리 입에 달고 사는지 모르겠네. 치과 갈 만큼 먹진 않아요. 그리고 엄마도 빵 좋아하잖아요. 다 같이 나눠 먹고 싶어서 직접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거라고요. 그래도 이건 좀 심하잖아. 밀가루를 그렇게 들이부으면 어쩌냐고. 진짜 언니, 이러다가 빵 대신 무슨 벽돌 만들겠어. 나중에 건물 짓는 데 쓰려는 거야? 너무 웃겨. 그렇게 매번 부모님께 혼나고 동생이 놀리며 약 올리는데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큰맘 먹고 설탕으로 캐러멜을 만들었는데 설탕 냄비가 까맣게 타버려서 집안이 온통 연기로 뒤덮인 적도 있었죠. 그때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셔서 무슨 화재라도 난 줄 알았다며 깜짝 놀라셨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 모습이 좀 웃기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해요. 저는 이번엔 정말 잘 될 줄 알았다고 변명했는데 아빠는 다 좋지만 주방 쓸 때는 조심 좀 하라며 아빠 간 떨어지겠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아빠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조금 부주의했던 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걱정을 듣고 야단을 맞아도 저의 열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모든 과정이 정말 즐거웠거든요. 설탕 냄새, 오븐에서 올라오는 빵 굽는 향, 그리고 성공했을 때 느껴지는 그 짜릿함까지 어렸던 저를 사로잡은 모든 감각들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올라요. 어릴 적 그 고집이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꿈은 확실해져서 꼭 파티쉐가 되고 싶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바쁘게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조차 저를 보며 놀랄 때가 많았어요. 보통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도 중요하지만 성인이 되고 자유로우니 놀러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잠을 줄여가며 따로 조리 실습을 하고
손에 크림을 묻히고 온갖 시도를 해가며 노력했거든요. 제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거죠. 야, 넌 진짜 빵을 좋아하나 봐. 이걸 밤새 연습했다고? 심지어 맛있어. 내가 뷔페 가서 먹은 케이크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모양도 예쁘고. 그럼 난 이거 없으면 못 살걸? 내가 더 열심히 연습해서 더 맛있고 더 예쁘게 만들 거야. 나중에 너희 결혼식 케이크도 내가 만들어줄게. 야, 그 말 꼭 지켜라, 진짜로. 당연하지. 이건 나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무조건 지킬 거야. 그런데요, 그렇게 꿈을 향해 달리면서 열심히 살다가도 청춘이라 그런지 사랑은 또 어떻게든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그 바쁜 와중에 사랑까지 잡아보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정신없었을지 상상이 되시죠? 저는 강의가 끝나면 곧바로 빵집으로 달려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남자친구는 빵집에 들러 자주 빵을 사가곤 하던 손님이었습니다. 몇 번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 날은 계산대 앞에서 말을 걸더라고요. 빵을 좋아한다며 저에게 추천을 부탁했는데 어찌나 진지하게 고르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 대화가 길어졌고 그 후로는 아르바이트가 끝날 즈음이면 자연스럽게 가게 앞에서 기다려줬어요. 집까지 멀지도 않았는데도 굳이 저를 기다렸다가 바래다 주겠다고 하던 그 사람이 사실은 제 바쁜 하루의 가장 큰 위안이었어요.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도 그 바래다 주는 짧은 길이 너무 달콤해서 마치 하루 종일 누적된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남자친구가 오늘도 힘들었냐고 물어보면 저는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힘이 난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남자친구는 수줍어하면서 제 손을 잡아왔죠. 그렇게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저는 남자친구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절실히 느끼곤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건 욕심이었던 걸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드디어 파티셰로서 본격적으로 취직하려던 무렵 제게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습니다. 제 뱃속에 남자친구와의 사랑의 결실이 이르게 찾아와 주었던 거죠.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솔직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오던 저였기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변화가 두려웠거든요.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제 목소리는 자꾸 떨렸고 머릿속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따뜻한 품으로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행복해하고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라며 기뻐하던 남자친구의 얼굴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마냥 좋아할 수 없었고 남자친구에게 가감없이 솔직하게 걱정되는 마음을 털어놨죠. 너랑 내가 사랑해서 생긴 아이라는 건 알지만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들어.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길을 다시는 찾지 못하게 될까봐 무섭기도 하고. 걱정하지 마. 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언제든 돕겠다고 약속할게. 아이가 조금 자라서 네 손길이 덜 필요할 때가 되면 그때 파티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면 돼. 네가 얼마나 간절하게 열심히 달려왔는지 알고 있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응원할게. 고마워.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마음이 놓여.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 나중에 내가 일 시작하면 네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힘들긴 하겠지. 그런데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면 내가 어떻게든 감수하고 싶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야. 우리 둘이 같이 노력하면 못할 일이 없을 거야. 내가 언제든 네 편이라는 것만 잊지 마. 네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든든해.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우게 될까봐 미안해. 짐이라니. 넌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고. 남자친구의 따뜻한 말에 저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남자친구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책임과 무거운 현실이 겹쳐지면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제 꿈을 잠시 미루기로 했고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선택했어요.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치르기로 해서 부랴부랴 준비했고 잘 마쳤어요.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은 날이라 감동했지만 그날 제가 흘린 눈물 속엔 결국 꿈을 미뤄야 한다는 슬픔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아이는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되어주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이 제 마음속 빈자리를 점점 더 크게 채워갔거든요.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녀를 키워보셨다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쵸? 처음엔 제가 파티셰로 일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키우며 그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던 순간이 여전히 기억 속에 선명한데 그 작은 입에서 엄마라는 소리가 나오던 날 저는 모든 고민과 걱정이 없어지고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또 한 번은 아이가 제 옆에서 작은 손으로 쿠키 반죽을 따라하며 해맑게 웃었는데 저는 잃었던 꿈과 지금의 행복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깨달았어요.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새삼 느꼈고 성인이 되었다고 다 자란 게 아니고 아이를 키우면서 또 성장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열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이가 제가 만든 간식을 양손에 들고 먹을 때면 사그라졌던 볼씨가 다시 피어오르는 기분이 들었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게 될 무렵 이제는 아이가 종일반에 다닐 수 있게 되니 저도 다시 일을 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가볍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이 흔쾌히 응원해 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고 그 순간의 충격은 정말 컸어요. 지금쯤이면 당연히 포기했을 줄 알았더니 뭐라는 거야? 너 아줌마인 거 알고 있지? 파티션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네가 공부하고 꿈꿔봤으면 알 거 아니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네가 7년을 애만 보고 놀았는데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네가 7살 애랑 있다고 너도 7살 뭐든 꿈꿔도 되는 나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지? 네가 약속했던 거잖아. 우리 딸 어느 정도 자라면 내가 나가서 마음껏 공부하고 배울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너 지금 나가서 파티셰로 취직할 수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얼마 벌 수 있는데? 누가 널 바로 고용해주긴 할까? 너 공부하는 동안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해? 내가 갑자기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분명 결혼하기 전에 먼저 말한 거잖아.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겠다고. 그 약속 믿고 난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거야. 그 약속은 네가 임신했는데 걱정이나 하고 있으니까 결혼하자고 설득해야 해서 말했던 거지. 지금은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그렇게 설득해줬던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뭐 설마 우리 애 낳은 걸 후회한다는 쓰레기 같은 말 하려는 건 아니지? 아이를 낳은 걸 후회하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우리 아이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하지만 지금 네 바뀐 태도는 너무 실망스러워. 네가 그때 한 약속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비난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바뀐 게 아니라 네가 여전히 꿈만 꾸고 있는 거야. 현실을 적응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네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너만 더 힘들어질 거라고. 남편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꿈을 이미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왔나 보더라고요. 제 말을 듣자마자 비아냥거리는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지만 저는 포기라는 말에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있는 대로 깎아내리고는 출근 준비를 하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남겨진 저는 온갖 생각이 머리를 절망적으로 휘젓는 중에도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깨워 유치원에 데려갈 준비를 해야 했어요. 엄마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될 수밖에 없잖아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도 아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하는 법이죠.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무거운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며 하루를 견뎌낼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제가 마음 추스릴 시간도 쉽게 주지 않더라고요.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고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부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로감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였기 때문에 저는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하고 평소처럼 밝게 응답하려 애썼는데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그런 제 노력을 허사로 만들어버렸어요. 야, 너 엄마라며 엄마가 돼서 자기 꿈을 찾겠다고 하는 게 말이 돼? 네가 애까지 낳아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어이가 없구나. 어머니, 저도 아이를 위해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제 욕심 때문만은 아니에요. 욕심? 그게 바로 욕심이지. 꿈이 다 이루어지면 그게 꿈이겠냐? 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여자애랑 결혼했는지 몰라. 안 될 꿈은 놓아줄 줄도 알아야 현명한 거야. 계속 붙잡고 있는 건 끈기가 아니라 미련이라고.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하시네요. 제가 꿈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단지 저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자라면서 제 모습을 보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길 바라는 마음도 있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현명하지 못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꿈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더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간절히 결심했던 걸 종이 뒤집듯이 쉽게 버리고 싶지 않아요. 누구는 한 입으로 두 말해버렸지만요. 누구가 우리 아들 말하는 거냐? 너는 왜 그렇게 현실을 모르는 거야? 네가 그 시간에 애나 더 잘 챙겨야지. 그렇게 허황된 꿈만 꾸다가 정작 애라도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러냐? 내조는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시어머니의 호통에 나름 열심히 받아쳤지만 사실 저는 손에 쥔 전화기를 붙들고 그저 얼어붙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귀담아 듣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의견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남겨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걸 바로 알고 전화하신 걸 보면 남편이 시어머니께 고자질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나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아이를 두고 나가 일을 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렇게 저는 꿈을 또다시 기약 없이 미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아이만을 바라보며 살고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을 무렵 저와 남편의 사이는 더 이상 부부라고 부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냉랭해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 외에는 서로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고 안부조차 궁금해하지 않는 무미건조한 관계로 변해버렸어요. 저는 아이가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않도록 애써 밝은 척하며 남편에게 말을 걸어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한마디 대답조차 없이 휴대폰 화면에만 몰두하곤 하더라고요.
남편의 무심한 태도는 저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느끼게 했고, 이런 시간이 쌓일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얼어붙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귓속말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해서 저도 모르게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였죠. 그런데 아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이었어요. 엄마, 잠깐 허리 좀 숙여서 가까이 와봐. 응? 우리 딸 왜? 엄마한테 무슨 비밀 얘기라도 들려주려고? 있잖아, 엄마. 난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데 자꾸 아빠가 어떤 아줌마랑 같이 만나면서 그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불러보라고 시켜. 난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 하나뿐인데 나는 놀이공원 안 가도 되고 탕수육 안 먹어도 되니까 엄마랑 살고 싶어. 다른 아줌마가 우리 엄마 안 했으면 좋겠어. 아빠는 그 아줌마 좋으면 그 아줌마랑 살라고 하자. 엄마 그러니까 나 때문에 너무 참지 마. 응? 나 버리지 말고 나랑 같이 살아. 그 말을 하는 아이는 작은 손으로 제 팔을 꼭 잡고는 제 허리춤에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 마음을 무너뜨렸고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아이 앞에서 울 수 없으니 겨우 이를 악물고 참아냈어요. 아무리 아이들도 이제 눈치 빠르다고 해도 10살이면 아직 어린데 어린아이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할 상황에 오게 만든 것이 너무나 미안했고 동시에 아이가 보여준 저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들 속에서 저를 죄책감과 무력감으로 짓누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제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부서지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사실 남편이 이상한 행동은 이미 몇 차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남편의 와이셔츠에서 립스틱 자국이 발견되기도 했고 연애 시절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통화하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설마 남편이 아이 아빠인데 제게는 차갑게 굴더라도 아이가 저희의 살얼음 같은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신경은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더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을지도 몰라요. 엄마에게 숨기지 않고 속마음을 전해준 우리 아이에게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당신, 우리 딸이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무슨 말을 했는데? 또 괜히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거면 말 걸지 마. 나 내일도 출근해야 하고 바쁜 몸이라고. 우리 딸 입에서 다른 여자를 엄마라고 불러보라고 했다는 말 들었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 정말 이 정도로 쓰레기였어? 어떻게 감히 아직 어린아이까지 그런 일에 끌어들이는 거야? 그게 왜 문제야? 우린 지금 남이나 다름없는데 언젠가 이혼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능력도 없고 직업도 없는 당신보단 내가 키워야 하지 않겠어? 아무리 어려도 새 상황에 적응은 해야 하잖아. 미리 연습시키는 게 뭐가 나빠? 항상 그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좀 마. 현실을 보라고, 현실을. 저는 적어도 남편이 바람에 아이까지 끌어들였다는 것을 들켰다는 걸 알고 놀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에는 전혀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없었고 뻔뻔하고 뭐가 잘못된 건지 전혀 모르는 듯한 그 말투와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엄마로서도 아이가 이런 사실을 알아버린 이상 저는 더 이상 제 딸을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가요? 제 하나뿐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제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을 움직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죠.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아이가 불안정한 환경에서 더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깔끔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들 불륜에 아이까지 끌어들인 천하의 몹쓸 남편 자식과 상간녀가 저지른 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기에 두 사람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하며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 꼼꼼하게 모든 자료를 모으고 계획을 세웠어요. 소송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고됐지만 아이를 위해 끝까지 버티기로 했습니다. 결국 소송 끝에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고 저는 양육권을 확실히 가져오게 되었어요. 저랑 같이 살기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에 딸이 얼마나 좋으면 발까지 굴러가며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남편과 상간녀는 끝까지 저를 괴롭히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도 위자료를 확실히 받아낼 수 있었죠.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마침내 법적 정리를 끝내고 나니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홀가분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에도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더라고요. 나쁜 자식은 나쁜 짓 하나만 하지 않는단 말이 있잖아요. 죽어도 연락하기 싫었지만 양육비 문제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 주기로 한 게 있음에도 남편은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잠적해버렸어요. 그 자식의 그 엄마라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제 완전히 끊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더 이상 저희 삶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거든요. 결국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친정 식구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저와 딸이 기죽을까 봐 걱정되셨는지 결혼했을 때보다도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친정 식구들이 제가 아이와 함께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아이도 기특하게 제 곁에서 무척 밝게 지내주었죠. 전 사실 아이가 이혼 후에 내심 아빠를 많이 그리워하고 울고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새 환경에 적응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된 덕분인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딸이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 같은 느낌 난다. 그치? 아빠랑 살 때는 집이 조금 무서웠는데 이제는 엄마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다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아. 아유, 우리 딸 이렇게 밝게 지내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있어서 엄마도 힘낼 수 있는 거야. 넌 엄마랑 할머니랑 할아버지의 복덩이인 거 알지? 당연히 알지, 엄마. 그리고 있잖아, 나중에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었으면 좋겠어. 엄마도 엄마의 꿈이 있잖아. 그거 꼭 이뤘으면 좋겠어. 부모가 자식을 언제나 지켜보고 있듯이 자식도 부모를 항상 지켜봐주고 있나 봐요. 어떻게 우리 딸이 제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었던 건지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아이의 순수한 응원과 사랑은 저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힘이 되었고 저도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된 거죠.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렀고 어느새 저는 40대가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는데요. 친정에서 지내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둘이 나와 살게 되었거든요. 저도 한 아이의 엄마인데 언제까지나 친정의 도움만 받고 살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처음 친정을 떠나 홀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을 때는 막막하고 두려운 감정도 분명히 있었어요.
친정에 기대고 싶었던 순간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저는 제 힘으로 아이를 키워내고 싶었습니다. 낮에 아이가 학교와 학원에 가 있을 때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집에서 틈틈이 파티시의 꿈을 잃지 않기 위해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손목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환하게 웃으며 제 옆에 있어준 딸 덕분이었죠. 딸의 웃음은 제게 모든 걸 견디게 하는 힘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긴장되는 마음을 추스리면서 5성급 호텔 대관홀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에게 서빙하고 있었는데요. 한 분 한 분 손님들의 눈을 맞춰가며 메뉴를 설명하고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카트를 밀어 홀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갑자기 누군가 카트 맞은편 손잡이를 붙들어 멈춰 세우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 싶어서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는데 제 눈앞에는 글쎄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서 있었죠. 두 사람은 저를 비웃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더라고요. 오라들 바람핀 거 못 참고 이혼하더니만 꼴 좋다. 이거 하려고 박차고 나간 거야?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읍수하던 파티셰는 어디 가고 하루 알바로 서빙이나 하고 이러고 있는 거래? 여기서 뭐 하세요? 이거 놔두세요. 저랑은 이제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잖아요. 전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하루 알바로 서빙하는 주제에 말은 일하는 중이라고 되게 고고한 척하네. 너 말이야.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좀 참았으면 이 꼴은 면했을 거야. 나 여기서 이렇게 그릇이나 옮기고 있을 때 우리 아들은 외제차도 이것저것 바꿔서 몰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너 그동안 내가 연락 안 된 사이에 우리 딸 고생시킨 거 아니지? 너 고집 세서 우리 딸 밥도 굶기고 네 꿈만 이루겠다고 나대면서 산 거 아니야? 너 그랬다고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둘 다 성격 어디 안 갔는지 굳이 일하는 사람 불러세워서 비아냥거리고 자랑하는 꼬락서니가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양육비 한 푼 쥐어주지 않고 잠적하더니 얼굴에 철판을 몇 장이나 깐 건진 몰라도 어이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의 조롱 섞인 말을 들으면서도 더 이상 대꾸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평생 저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전시댁의 사고방식이 바뀔 리 있겠어요? 제 입만 아프고 저들은 바뀔 리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더는 제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고 이 일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감정을 드러내고 저 인간들과 엮이는 건 오히려 저에게 손해일 뿐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이런 일 하나하나가 저를 여기까지 이끈 소중한 기회라는 걸 알기에 더더욱 침착하게 상황을 넘기고 싶었습니다. 그때 총 지배인이 외부로 나온 저를 보고 급히 달려왔어요. 총 지배인의 얼굴에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반가움과 존경심이 가득했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분노가 조금 풀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대표님, 저희가 할게요. 신메뉴 시음 모니터링은 어떠셨어요? 분명 저희 호텔에 오시는 고객분들도 무척 좋아하셨을 거예요. 제가 아까 먹어보니 정말 많이 달지도 않고 담백해가지고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총 지배인님께서도 좋게 봐주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이번 메뉴는 특히 재료의 신선함에 더 신경 썼거든요. 손님들께서도 만족하신다면 저희로서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앞으로도 좋은 메뉴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디저트도 납품받을 수 있게 계약하고 싶어요. 이번에도 대표님이 만들어주신 디저트라면 분명 손님들께도 큰 만족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호텔 측에서도 정말 기대가 커요. 그랬죠. 저는 이곳에 단순히 알바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대표 자격으로 왔던 겁니다. 저는 총 지배인의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총 지배인은 한 발짝 더 다가와 제 손에 붙들고 반가움과 열정이 가득한 표정을 지어주었죠. 그리고 총 지배인의 말이 끝날 무렵 고개를 들었을 때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저를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에 얼어붙은 듯한 얼굴로 혼란스러워하는 게 역력하더라고요.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느낀 충격이 그대로 표정에 드러나 있는 걸 보니 속으로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두 인간 모두 왜 총 지배인이 저를 대표님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호칭에 의문을 품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대표님? 이게 무슨 소리야? 네가 대표님이라고 불릴 사람이 됐단 말이야? 너 뭐 사기치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봐요, 총 지배인님이라고 했죠? 아니, 총 지배인, 얘가 뭐라도 된답니까? 잘난 구석 하나 없는 아줌마인데 총 지배인님이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고요? 그럼 너 이 호텔이랑 뭔가 계약이라도 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지? 사칭한 거 아니야? 아니면 누구 부탁이라도 받고 대신 왔어? 말이 안 되잖아. 맞아. 네가 무슨 재주로 이런 자리에서 대표님 소리를 듣는 거냐고? 대체 어디서 이런 짓을 배우고 다니는 거야? 너 우리 아들 버리고 나가더니 여기서도 뭔가 꾸며낸 거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말이야. 네가 만든 디저트라니 이게 다 무슨 속임수 같은데. 네가 진짜 대표라면 증명해봐. 이런 자리가 너랑 어울릴 리 없잖아. 믿을 수 없는 일을 목격한 것처럼 둘 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시끄럽게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혼한 후 독하게 몰두하다가 저는 대학 선배의 도움으로 감사하게도 나이에 상관없이 막내 파티셰로 일을 시작했어요. 대학 선배는 제가 얼마나 파티셰란 직업에 애정이 있고 열심히 하는지 전부 기억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저보다 나이 어린 선배들 사이에서 자존심이고 뭐고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익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하루하루가 버겁고 막막했지만 친정 부모님과 딸아이가 제 꿈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줬기에 일어나서 달릴 수 있었어요. 사실 초반엔 텃세가 조금 있긴 했는데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오픈을 돕고 밤 늦게까지 개인 작업에 열중하며 공백기를 극복하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점차 인정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직속 선배였던 파티셰는 퇴사하기 전에 제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작은 쪽지를 전해주기도 했어요. 손목이 뻐근하고 온몸이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가 존경스럽다는 딸의 목소리가 귀에 아른거리더라고요. 정말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답니다. 그렇게 6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저는 제 이름을 건 디저트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꿈꿔왔던 일이었기에 설레면서도 책임감이 무거웠지만 그 모든 부담이 기쁨으로 다가왔죠. 그리고 그곳에서 손님으로 왔던 총 지배인이 저에게 호텔 1층 카페에 디저트를 납품해달라는 제안을 했던 거예요. 총 지배인은 제가 만든 디저트를 전부 마음에 들어했고 이후로 신메뉴가 나올 때마다 납품 계약을 요청할 정도로 저를 신뢰했어요. 이번에 제가 호텔에 방문한 것도 시음회를 위한 거였고 새로운 디저트를 선보이려는 목적으로 가진 자리여서 대관호를 빌려 고객들에게 직접 선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동안에도 호텔에서 직접 서빙하며 고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왔어요. 그런 경험은 제가 더 나은 디저트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줬고 이번 시음회 역시 제게는 무척 중요한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제가 서빙했던 디저트가 직접 만든 것이고 호텔에 꾸준히 디저트를 납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순간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얼굴은
말 그대로 핏기가 사라지며 충격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총 지배인은 그 둘을 완전히 무시하듯 저를 향해 더 큰 목소리로 칭찬이 이어갔어요. 대표님, 정말 멋지십니다. 이번 디저트는 저희 호텔에서도 특별한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사용하기 딱 좋겠어요. 신메뉴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합니다. 손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디저트 브랜드 대표님?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얘가 어떻게 그런 걸 만들 능력이나 된다고. 네가 만든 디저트가 이 5성급 호텔에 납품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아, 두 분은 대표님과 아시는 분들이신가 보군요. 하지만 지금은 중요한 시간이라 방해가 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대표님, 저희 호텔에서 준비한 스위트룸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총 지배인은 두 사람이 걸리적거린다는 듯 자연스럽게 제쳐놓으며 저를 스위트룸으로 안내했어요. 사실 호텔 측에서는 시음회 할 때마다 예우를 갖추기 위해 제게 스위트룸을 제공하곤 했거든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총 지배인을 따라갔고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집요하고 구질구질하게 뒤따라오더라고요. 두 인간 모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며 세세히 말해달라고 다급하게 저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단호하게 귓구멍 막혔냐고 이제 나는 당신들이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쏘아붙여 주었죠. 그리고 죽일 듯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노려본 뒤 총 지배인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스위트룸으로 올라갔어요. 전 남편의 혼란스러운 얼굴과 전 시어머니의 당황한 얼굴을 뒤로한 채 저는 다시금 제 길을 걸어가며 정말로 제 삶의 주인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답니다. 새삼 전 남편이 저에게 파티시 공부는 누구 돈으로 할 거냐고 윽박질렀던 게 생각나서 이만큼 성장한 제가 너무나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눈앞에서 마주했던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반응이 떠올라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채로 스위트룸의 포근한 침대에서 푹 잠들었어요. 그렇게 느지막이 체크아웃을 마치고 발레 파킹된 차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제 차가 천천히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내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전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며 우물쭈물 거리더라고요. 진짜 저도 모르게 푸하하 소리내면서 신랄하게 웃어버렸어요. 외제차 이것저것 바꿔가며 문다는 게 설마 발렛주차 맡기는 거였니? 대단하다, 대단해. 결혼할 때도 번지르르한 거짓말로 속여먹더니 너네 집안은 거짓말이 대물림 되나 봐? 바람 핀 것도 모자라 이런 하찮은 거짓말을 한다니? 너도 그렇고 네 엄마도 그렇고 진짜 유전자 강력하다. 아니, 그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 여러 차례 만져본 건 맞으니까 아예 틀린 말은 아니고. 어머, 발렛 주차하면서 핸들 잡은 게 자랑거리야? 그리고 네 엄마는 본인 아들 하나 제대로 못 키워놓고 어디서 감히 그딴 소리를 해? 너야말로 나랑 이혼하더니 딱 네 수준에 맞는 꼴 하고 있네? 아주 쌤통이다 진짜. 그때는 상황이 좀 그랬고 나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힘든 순간도 많았다고. 힘든 순간? 네가 뭘 했는데 힘들었는데? 거짓말로 사람 속이고 불륜해서 애 양육비도 안 준 거? 그게 힘들었지? 정말 웃겨 죽겠네. 그저 네 걸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 빠져나왔는지 다시 한번 느낀다. 야, 여기 내 직장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다 듣게 떠들면 어떡해. 나 여기서 또 잘리면 갈 데도 없단 말이야. 미안해. 일단 미안하다.
전 남편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눈알만 굴리다가 멀리서 누군가 발른 요청을 하자 후다닥 도망치듯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는 차에 올라탔죠. 운전을 하며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머릿속으로 방금 일이 떠오르면서 어찌나 우스운지 웃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 차를 발렛해주는 전 남편의 모습을 전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자꾸 떠올라 혼자 피식거리던 중 오후에 총 지배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제 대표님께 무례하게 굴었던 두 사람이요. 어제 대표님 스위트룸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저를 붙잡고 아들 잘 부탁한다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저 말고도 직급 달고 높아 보이는 사람이라면 전부 붙잡고 돌아다니면서 아들을 부탁했어요. 어제 저희 사이에서 얼마나 화제였는지 몰라요. 당장이라도 대표님께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우선 시음회 끝난 당일이고 쉬셔야 하니 참았다가 지금 전화드린 겁니다. 네? 그럼 아들 잘 부탁한다고 인사드리러 왔던 거예요? 그 나이 먹어놓고? 네, 그런 거였나 봐요. 사설 발레 업체와 계약되어 있는 거라 아드님이 그쪽에서 일하는 건데 저희한테 일일이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듣고 좀 당황했어요. 게다가 40대 아드님을 잘 부탁한다니 호텔 직원들 모두 웃음 참느라 고생했어요. 그 집안은 항상 그렇게 상황 파악을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제는 저한테 정말 통쾌한 날이었어요. 대표님이 즐거우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호텔과 좋은 관계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그렇게 저보고 현실적으로 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고 하더니 지들은 사실 먹은 아들 걱정하느라 남들이 비웃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 잘 부탁한다는 인사하러 온 거면서 그 와중에 전 며느리인 저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기 위해 말 걸었다는 것도 우습고요. 그런데 이 괘씸한 인간들은 시간이 지나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걸 깨닫고 말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제가 잘 풀렸다는 것을 알아버렸으니 궁상맞게 들러붙는 연락을 취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잡것들이 제가 응당 받아야 할 양육비를 요구할 때는 잠수를 타버렸으면서 무슨 수로 제 연락처를 알아냈는지 참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면접 교섭권이 있었음에도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와서 저에게 질척거리는 거였어요. 딱 봐도 저에게 이런 연락을 취하는 이유는 호텔 레스토랑에 제 디저트를 납품한다는 걸 알고 어떻게든 다시 이용해보려는 속셈이라고 느껴졌죠. 우리 딸에게 아빠 노릇이라도 착실하게 해봤다면 참고 넘어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하나뿐인 혈육에게도 돈 주기 싫다고 잠적해버렸던 마당에 그 가증스러운 모자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서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제 상황을 꼼꼼히 들어보더니 전 남편이 그동안 제게 면접 교섭권 이행을 요청한 적도 없었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니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변호사의 말에 마음이 한결 놓였고 그동안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더 이상 저는 그 모자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딸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자기 의사를 아주 똑부러지게 표현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마음 아프게도 우리 딸은 이미 어렸을 때 전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당시 자신을 동반하여 정서에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켰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의 면접 교섭권 이행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사실 딸이 그렇게 화내는 건 저도 처음 보았고 진작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던 제가 후회스럽기도 하더군요. 엄마,
혹시 아무리 그래도 친아빠인데 만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닐지 엄마 마음이 흔들릴까봐 내 생각을 전해주려고 해. 내 마음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야. 아빠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진심이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난 절대로 그럴 마음이 없어. 아빠가 나한테 했던 행동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네가 어렸을 때 아빠가 너에게 했던 행동들 정말 미안했어. 엄마가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난 엄마 덕분에 지금 이렇게 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아빠랑 할머니한테는 내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확실하게 말할 거야. 딸이 언제 이렇게 다 컸는지 이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딸이 저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설득하려고 어떻게든 인연을 이어가려고 애썼지만 딸은 단호했습니다.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그 어렸던 아기가 어느새 이만큼 똑 부러지게 자랐을 줄은 몰랐는지 벙찐 것 같았죠. 아무튼 덕분에 면접 교섭권은 제한될 수 있었답니다. 전 남편은 미련이 남아 보였지만 우리 딸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었다면 지난 세월 언제라도 자기를 찾았어야 하는데 아빠는 그러지 않았다고 칼같이 딱 잘라 말하자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은 그제야 포기한 것 같이 고개를 푹 숙였고 전 시어머니만이 그래도 아빠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더라고요. 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면접 교섭권은 요구 안 할 테니 양육비 청구 소송만이라도 좀 걷어주면 안 되겠니? 아들놈이 지금 호텔에서 주차 요원으로 일하는 거 알잖니? 그것도 빠듯한데 우리 집안 사정 좀 봐줘라. 나도 힘들게 생활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아가야. 그래, 나도 잘못했어. 근데 우리 형편이 정말 어렵거든. 내가 지금 월세 내는 것도 간신히 하고 있어. 면접 교섭권 포기할게. 그냥 양육비 소송만이라도 좀 취하해 줄 수 없겠어? 나도 진짜 죽을 맛이다. 두 분이 그렇게 두 손 빌면서 나한테 애원할 줄은 몰랐네. 하지만 그 애절한 태도 나한테는 전혀 안 통한다는 거 알고 있죠? 내가 왜 소송 걸었는지 기억 못해요? 네 아들이 아빠 역할은커녕 애 얼굴 보는 것도 불편하다고 하던 놈이야. 이제 와서 돈 좀 아끼겠다고 애원하는 거 너무 늦었어. 그리고 시어머니, 힘들면 그동안 나한테 지랄하지 말고 며느리 대접이라도 잘했어야죠. 내 딸은 내 힘으로 잘 키울 테니까 이제 더는 나한테 손 비빌 생각 말아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역겹고 짜증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저렇게 하면 제가 퍽이나 마음이 움직이고 불쌍하게 여길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참아왔던 시간들, 그리고 우리 딸 때문도 아니고 오로지 돈 때문에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징글징글하게 저와 다시 엮이려고 한 걸 생각하면 더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는 제가 딸을 위해 강해져야 할 때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죠. 그래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급 명령 신청과 급여 압류까지 진행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인간의 직장 정보를 조사하고 급여 수령 계좌를 파악한 뒤 법원에서 전 남편의 직장에 급여 압류를 명령했죠. 결국 전 남편의 급여에서 50%를 법적으로 차감하여 강제로 양육비를 받게 되었고요. 그 과정은 쉽지 않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한때 제가 가장 파릇파릇하던 청춘이었을 때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과 이제는 법적 절차로 또 얽혀버린 관계가 된 현실이 씁쓸하면서도 이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저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야 한다는 다짐을 새삼스럽게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받게 된 양육비는 딸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방학마다 하고 싶다고 말했던 세계 일주를 보내주기 위해 차곡차곡 모으기로 했어요. 절대로 저를 위해 제 마음대로 쓰진 않을 거예요. 딸은 언제나 저에게 밝고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저를 누구보다 배려하는 모습에서 사실 얼마나 섬세하고 속이 깊은지 다 느껴져서 고맙고 애틋하고 대견한 마음이 함께 밀려오곤 해요. 요즘 우리 모녀는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딸은 가끔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저를 놀리듯 말하곤 해요. 엄마, 이제 좀 쉬어. 고생 많았으니 엄마도 좀 새로운 연애를 해보거나 재혼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 그동안 내가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되게 고운 편이야. 연애나 재혼은 무슨. 엄마는 너랑 보내는 시간이 제일 좋아. 그리고 아직 디저트 개발할 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그게 엄마한텐 가장 큰 행복이야. 알겠어. 우리 엄마 디저트 만들 때 어떤 표정으로 하는지 내가 또 잘 알지. 대신 가끔은 나도 엄마를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으니까 엄마도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꼭 말해줘. 우리 딸 정말 잘 컸죠? 제가 만든 수많은 디저트들보다 우리 딸이 제일 자랑스러워요. 딸이랑 이야기 나누다 보면 마음이 막 뭉클해져서 눈물 참기가 어렵네요. 이런 게 나이를 먹었단 증거일까요? 이렇게 저를 생각해주고 늘 제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딸이 제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하다는 걸 다시 느꼈답니다. 딸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에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희미해지고 앞으로 우리 모녀가 함께 만들어갈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더 커져요. 이렇게 누군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되네요. 지금 이 순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여러분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달콤한 일들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